자, 오늘 교재로는 이제 109페이지부터 공동소유 관련한 쟁점들을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받아들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먼저 이제 공유라는 개념과 합유라는 개념, 그다음에 총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공유를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단독 소유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소유권하게 되면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전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사용 수익 처분 관련해서 공유에 있어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 기본 자체가 공유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처분의 자유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이라고 하는 것,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할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의 축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겹게 해왔던 얘기가 민법 186조와 민법 187조 얘기해서 의사 합치,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의한 분할,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분할을 하는 경우는 등기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주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자, 불분할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이슈 해서 원래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는 공동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공유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분할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고요.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됐던 게 이 불분할 약정이라고 하는 것 최대 5년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할 것. 다만 이런 불분할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으로 분할 금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소위 불분할에 분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 가지고 가볼까요? 109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특이한 게 나왔어요. 30회 때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에 대해서 준공유한다라고 해서 30회 때 답을 뽑았던 특이했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이름하여 공유라고 부르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 그게 뭐 지상권이 됐든 저당권이 됐든 다른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지분 형태로 소유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준공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동일한 논리 구조로 뒤에서 공부하게 될 바로 지분 형태로 소유를 하는데 등기부에 지분 자체가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을 합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지분이 표시되지 아니한 형태로 공동 소유하면 이걸 준합유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독특했던 개념이 하나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교재 109페이지 두 번째 박스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자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으면 좀 이제 어려운 주제가 될 텐데요. 민법 186조에서 논의했던 개념, 바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 이런 논리 구조죠. 자, 두 사람이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죠. 을한테 넘겨주는 게 하나가 이제 지분 자체를 을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포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갑이 을에게 지분을 넘기겠다는 식의 의사 포기, 이 지분 포기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야지 이때 바로 지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자, 결과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고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했을 때 또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게 되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지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등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취해서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지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중에 이제 합의에 있어서는
등기법에서 주로 공부할 주제인데요.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에 있어서는 형식이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고요. 2번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요제 29회 때 특이했던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유 불분할 약정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고요. 갱신도 할 수 있고요. 대신 제3자에 대해서 이 공유물 불분할 약정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그렇다. 그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고요. 3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 데 있어 틀리게 이제 구성이 됐고 한 6년, 7년 사이에 2번 나왔던 지문인데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 지문은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아까 우리 이제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자,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병한테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소위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 이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분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은 누구의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단 얘기죠. 자, 갑이 60%의 지분, 이게 1000평이라고 치고요. 60%의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갑이 병한테 지분을 팔긴 파는데, 자, 지분 팔기 전에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되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을한테, 병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1억을 대출을 받았다 싶시다. 600평이 한 1억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전제가 됐을 때, 자, 이 사람이 토지 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10평, 990평으로 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갚은 비용을 연매기려고 하는 거니까 돈을 빌리고 나서 안 갚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갑의 분할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사안은 어떤 경우냐면 딱 이 그림인 거야.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전체 1000평.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본다고요? 이게 분명히 600평, 400평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저당권 설정을 해줬는데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하고 10평하고 990평으로 둘이서 분할을 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분할된 특정 부분이 아니라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런 얘기인데 얘는 이제 나올 때마다 무조건 틀리게 이제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었었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렵게 받아들였던 지문에서 그 정도까지 해서 이게 다음 순환 한 번 더 돌리게 되더라도 이 파트만 볼 때마다 맨날 메모를 해놓고 나서 이제 이해했다 이거지. 느낌표 딱 찍어놓고 나서 그러나 좀 지나게 되면 또 이상해. 이게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 분할 관련한 주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나온 얘기들을 정리하게 되면, 자, 이 공유라고 하는 것, 지분에 의해서 수인이 공동 소유한 형태를 공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등기부를 보면은 지분이 표시가 되는 관계를 가리켜서 공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고 공동 소유다 이런 취지만 표시가 되면 이걸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지분 처분할 수 있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분할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분할의 특약이 있고 그 등기까지 되게 되면 이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공유물을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공유에 있어서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소유권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이 그림이 자 먼저 공유 관련해서 자 요거를 볼까요? 지금 자 먼저 사용 수익에 관한 주제를 검토를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유권 얘기부터 가볼까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것이고요. 공유에 있어서는 특이한 구조였었죠.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분 비율에 따라서는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평짜리 공유물이다, 공유 토지다라고 하면 각 공유자는 전부 1000평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자신의 지분 비율을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 이득으로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유에 있어서 사용 수익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했던 것 지금 바로 이제 지문 가지고 보게 될 텐데, 일단 비용은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해서, 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에 관리 특약이라고 하는 거,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 답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관리 특약이라고 하는 게 다른 공유자의 어떤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때는 그 관리 특약은 무효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재 110페이지 가서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문 2개 나와 있어요. 1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게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요건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죠. 스토리를 자체를 가져갈게.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자, 그런데 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다. 요것도 어떻다? 그 관리 특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사이의 의사에 합치니까.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자신의 지분 60% 지분을 딴 사람들 팔았어요. 근데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쓸 수 없게 이렇게 특약을 맺은 상태다라고 했을 때 그 지분의 승계인에 대해서 나머지 40%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애초에 관리 특약을 맺을 때 전부 다 누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다 사용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자, 이 얘기는 기본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자, 지금 관리 특약 기본적으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관리 특약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이 지분권의 승계인의 어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좀 어려웠던 지문이요. 2번 지문이요.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사용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을 했던 것이고 관리비라고 하는 것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나중에 집합건물법을 가서 보게 되면 좀 특이한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지금 이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지만은 이 공용 부분의 사용, 복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 그 뒤에 가서 비교하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 보시게 되면 자, 뒤를 보셔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의 명제가 구성이 됩니다. 이미 우리 공부한 것처럼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하셔야 되죠.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원래 스토리는 이런 식입니다. 자, 공유물 사용할 수 있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지분 비율을 뛰어넘는 사용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올 텐데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인되는 케이스,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1번 지문 끄트머리 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지분 보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사람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갑은 과반수, 지분 과반수로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그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뛰어넘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2번 질문 가서 볼까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합하다 해서 요건 이제 갖는 의미가 과반수 지분권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가 이제 다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실제 사용은 임차인을 들여서 사용을 임차인에게 허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임차인도 다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보존 등에 관한 쟁점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이런 식입니다. 자, 보존이라고 하는 거, 일단 처분, 그 다음에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자신의 지분을 파는 거 말고요, 공유물 전부를 팔아버리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허용이 됐던 것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가 되게 될 것이고, 변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봤습니다. 나대지에다가 어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 이게 소위 변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변경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공유자의 승낙, 동의가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지분 가지고 보니까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어려움이 없고요. 공유물을 처분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함부로 팔아버린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자,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돼서 공유물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 행위다라고 해서 좀 어렵게 특이하게 구성을 했죠. 그래서 자, 일단은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제3자가 임차인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사용 수익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일단 과반수 지분이 될 테고, 하여튼 자,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돼서 임대를 해줬다는 얘기는 자, 일단 과반수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일단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보존 행위다라고 해서, 보존 행위는요, 전부를, 공유물 전부를 제3자가 가져갔을 때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존 행위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변경 행위라고는 아까 이제 나대지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고요. 좀 독특한 지문 형태인데요. 자, 하여튼 보존 행위라고는 등기를 가져갔을 때 찾아오는 것을 바로 보존행위라 부르고, 임대차는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기 때문에 이건 보존행위까지는 아니다 해서 이건 좀 어려운 지문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보존행위 관련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는 주제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 부인되는 것과 인정되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부인되는 거 두 가지,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 과반수 지분권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앞에서 관리 방법의 결정이라고 나와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 때문에 목적물의 반환 청구 부인되는 게 두 가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자,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게 되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하고요. 손센 거짓말이다. 그러면 이제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게 된다. 해서 지문 가볼까요? 자, 여러분 자료 1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끄트머리를 먼저 보셔야 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앞에 없어야 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목적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인도 청구, 이게 이제 소위 반환 청구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누가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반환 청구 또는 이제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거기에 이제 만약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도 반환 청구 또는 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가셔야 돼. 그래서 미리 답을 외운 다음에 자, 인도 청구 또는 반환 청구 부인되는 것 총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2번 지문요. 112페이지. 자,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공유자는 다 그 등기 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자, 갑, 을, 병 세 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전부 등기를 훔쳐갔다. 그러면 일부라도 최소한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을이나 병은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만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겠고요. 그래서 지문 틀리게 구성했고요. 3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해서 틀렸죠. 제3자가 불법적으로 등기를 다 훔쳐갔다. 그럼 순생 거짓말이니까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미리 외우고 가셔야 돼. 등기를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라도 진실이 있다면 그때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순생 거짓말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지문에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전부 등기를 훔쳐갔다 라고 했을 때 그 원래 공유자의 지분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각 공유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지문처럼 제3자가 불법적으로 등기를 다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거짓말이니까 이때는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좀 살을 붙여서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페이지에 관련한 기출문제. X토지를 갑이 3분의 2의 지분,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등기해서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어선 토지라고 하는 것을 갑이 3분의 2의 지분, 과반수 지분권자, 을이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법률 관계. 자, 갑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지분 비율 3분의 2까지. 을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분 비율 얼마? 3분의 1까지.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것이고, 다만 관리 방법의 결정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갑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을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처분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면은 갑이 만약
을의 지분을 자기의 지분으로 훔쳐갔다. 그러면 갑은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전부 지분을 자기 지분으로 훔쳐갔다. 그러면 이제 갑은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죠. 그런데 이거 하나 알고 가자고 그랬어요. 갑의 지분을 병이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자,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등기 말소 청구를 하려면 자기의 지분도 같이 연계가 돼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이 을의 지분에 대해서 병이 훔쳐갔다. 갑건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갑은 자 최소한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지분까지 일부 훔쳐가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같이 묶어서 또는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자, 자신의 지분과 아무 관계없이 훔쳐갔다. 그때는 등기 말소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법률 관계죠. 해서 1번 지문 보니까요. 자, 끄트머리 가서 볼까요? 반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가셔야 돼. 반원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 청구,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 있었죠?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 인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떠올르셔야 돼. 그냥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을 못 잡아요. 해서 보니까 병이 갑으로부터 엑스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서 점유하는 경우, 그럼 이 사람 누가 됩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답 1번으로 바로 쉽게 구성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공유 파트에서 자, 반환 청구라든가 또는 지금 등기 말소 청구 이런 식으로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몇 개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공유 파트가 사실은 우리 관념상 단독 소유도 어렵기 때문에 공유 들어가면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1번 지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 들어가면 어떻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2번 지문이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명제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순생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셔야 돼. 그래서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스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일부는 진실이 숨어 있죠. 갑의 지분과 을의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전부를 갑의 지분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때 을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내용 볼까요? 자,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른편이 되는 거죠. 3번 질문요. 끄트머리 봐야 돼.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순생 거짓말일 때로 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3번 질문 엑스토지에 관해서 정명의 원인모의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바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불법이 꼭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불법이 아닌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요. 불법이 전제가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4번 무가 엑스토지의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이건 이제 변경 행위가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 범주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질문은 오른편 되겠고요. 5번 엑스토지가 나대졌을 때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아까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
변경 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변경 행위라고 하는 것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보셨고요. 2번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갑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문제 보면 아까 3분의 2 나왔잖아요. 그러면 5분의 3 살짝 바꿔주는 거죠. 을이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고요. 소수 지분권자 을이 되게 됩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자, 끄트머리 봐야 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명제가 있게 되면 그 앞에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 이런 애한테는 어떻다 반환 청구,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갑과 을이 자, 갑이 을과 별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을 때 을은 임차인 병에게 엑스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서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하는 경우 병은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하는 차임 상당히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의무는 없다 해서 부당이득 반환 안 됐던 거 하나 있었죠.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갑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병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를 해줬을 때 소수 지분권자가 됐든 나머지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은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까. 3번 지문이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 두 가지 떠올리셔야 돼. 과반수 지분권자한테는 어떻다? 인도 청구할 수 없고요.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도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병은 뭐가 됩니까? 소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이때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인도 청구 안 됐던 거에 자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가 허용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소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환 청구 허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질문 가볼까요? 을은 갑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게 깜빡 착각하기 좋은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사용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가볼까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근데 어디까지만? 지분 비율까지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 이득으로 갑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논리 구조죠. 얼핏 생각해보면 5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그럼 나머지 5분의 3은 갑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안 되고요. 5분의 2 중에서 5분의 2만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럼 5분의 1을 사용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중에 5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에게 뭘 해야 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분 5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5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유물 전부를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500평 중에서 200평을 사용을 했다 하십시다. 200평을 배타적으로 을이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 5분의 3은 누구한테?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간에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전부를 사용을 한다 또는 일부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지분 비율을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에서 좀 공부가 되면 이게 되게 쉬워지는 지문이고요. 처음 공부하실 때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해서 자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5번 갑이 X 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인명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해서 옳은 표현. 갑이 을의 지분을 같이 묶어서 제3자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갑의 지분 범주에서는 어떻다? 그건 유효하다. 그래서 을은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의 엑스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요거 보셨나? 해서 요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뽑았고요. 4번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다시 갑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이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을이 5분의 2 면적만큼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수익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500평 중에 2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했으면 그 부분 중에 60% 5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갑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3번 문제까지 가볼까요? 갑과 을은 엑스토지를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자, 이 문제 취지는 갑도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고 을도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지문 끝머리 보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거꾸로 자꾸 보는 훈련하셔야 돼. 그럼 등기 말소 청구한다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전부가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의 지분이 일부 침해가 되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진실이 있게 되면 그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안 돼 틀렸던 얘기예요. 깜빡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때는 자기의 지분까지 침해가 있을 때만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지금 이 사안은 갑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갑의 지분을 제3자가 훔쳐갔다. 그러면 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의 지분을 전부 훔쳐갔다. 그러면 이때는 자기의 지분 침해도 있으니까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 만약에 병한테 지분을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비도 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지문을 좀 틀리게 구성을 해봤고요. 자, 2번 지문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를 전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람은 과반수 지분권자 아닙니다. 일단 을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엑스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었죠.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 목적물의 인도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거든요. 또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가서 볼까요? 자, 지금 갑과 을이 엑스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한 경우 이게 뭐죠? 바로 구분 소유죠.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갑과 을이 각 공유자가 사실상 단독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구분 소유적 공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봤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것은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갑이 을이 지금 50대 50의 지분으로 등기부에는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막을 보니까 갑이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고 을이 B 부분을 어떻다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런 관계, 이런 공동 소유 관계를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자, 단독 소유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면 각 공유자는 갑은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을은 어떻다 B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각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을이 와서 방해를 한다. 또는 이제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을이 건물을 신축 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다? 바로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의 의미라는 게 대지 인도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 등을 가리켜서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지문 가서 볼까요? 갑과 을이 엑토제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하는 경우 이게 뭐라고요? 바로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갑은 갑 자신이 구분소유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할지라도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단독 소유랑 똑같기 때문에 갑이 만약에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 또는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공유와는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 청구 또는 대지 인도 청구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나선 단독 소유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 갑이 A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을이 와서 불법적으로 방해를 한다. 요거 자, 안 되고요. 또 B 부분에 대해서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갑이 방해하는 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했고요. 4번 좀 가볼까요? 갑과 을이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토지 2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이거 안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릴 때 아까 5분의 3의 지분, 5분의 2의 지분 요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5분의 2 부분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갑과 을이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토지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했을 때 을은 그 지분 비율로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거꾸로 가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인됐던 게 딱 한 가지 있었죠.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주어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요.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이 엑스토지 전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간 경우 갑은 자, 원인 무효의 등기 무효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죠. 그래서 갑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체를 들어갔다. 그럼 전부가 무효. 그러면 그때는 보호조정으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을 갈 때는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순생 거짓말이다. 그러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일부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때는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답은 지금 1번이었었나요?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요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라도 만약 1번에서 캐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패스입니다. 무조건 패스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문제를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양이 겁나 길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는 절대 1분 안에 5개의 지문을 소화하는 것은 불능에 가깝습니다. 안 돼요. 지문이 길어가지고 1분 안에 캐치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이제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몇 개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걸로 딱딱딱딱딱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게 대강 해결이 된다고. 지문 5개 중에서 지금 앞에서 논의했던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먼저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인되는 거 하나 외우셨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반환 청구 부인되는 거 2가지. 그다음 등기 말소 청구 얘기가 나오면 일부라도 진실에 숨어 있으면
자, 이때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 청구, 그다음에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다. 그러면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 청구. 물론 그때는 꼭 내 지분이 같이 연계가 돼 있을 때만 등기 전부든 일부든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게 100%다 소화가 안 되더라도요, 요렇게 딱딱 끊어서 세 가지 공식에 딱 대입을 하게 되면 지문 한 3개 정도 커버가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 고르면은 찍어 가시고 할 때 1분 안에 답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설명을 다 드리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겁나 버거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수험생들을 보면 거의 못 풀어요. 너무너무 어렵다고. 읽다가 막 머리가 빠개져 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거꾸로.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거꾸로 가는 식으로 가게 되면 지문 한 3개 정도가 딱 순식간에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답을 골라내는 거지 하나하나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숙달이 되게 되면은 나머지 내용도 소화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에 고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었는데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실명법이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민법 186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우리 앞에서 등기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 그 등기부에 등기된 사실하고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등기 명의인이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하게 되면 그건 어떻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등기부에 표시된 법률 행위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그 등기도 어떻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 자체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뭐랑 연계가 되냐면 등기 권리자하고 실제 권리자하고 등기부상 권리자가 약간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고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실명법에서는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실제는 자 아까 우리가 고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는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등기부는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갑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을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분 비율의 범주.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0평이라고 치고 이 사람은 6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고 이게 4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마치 실질에 있어서는 단독 소유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등기는 원래대로 치면 무효인 등기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뒤에 문제도 보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1000평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 1000평 중에서 전부를 파는 게 아니라 400평을 팔려고 해. 400평을 팔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되고 등등등 더럽게 복잡해.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야, 이 1000평 중에서 지분 40%를 주면서 사실상 400평을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을 통해서 등기부는 공유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관계는 단독 소유처럼 취급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고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고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 고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단순화시키는 거야. 갑은 A 부분은 어떻다? 이 A 부분은 6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라는 게 건물 철거 청구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앞 시간에 소유권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 제3자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을 부분에 대해서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3자가 침해 행위를 하게 된다. 이다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갑은 자 공유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 병이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또는 병이 을과 갑의 지분을 모두 훔쳐갔다. 불법적으로 등기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갑은 자기의 지분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을의 지분까지 같이 묶어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유에 있어서의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한편 우리 공유에 있어서는 분할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인정이 됐었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바로 공유니까 이것도 다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침해에 대항해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단독 소유니까 이 부분만 떼내서 누구한테 제3자에게 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처분도 할 수가 있다. 이때 누구 병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것이고요. 제3자가 불법적으로 침해했을 때 공유물의 보존 행위를 갑은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청구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뼈대를 잡으셔야 돼. 단독 소유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도 가능하고 어떻다 처분도 할 수가 있다.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이기 때문에 제3자의 불법적인 침해 행위 등에서 바로 공물의 보존 행위로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공유니까 바로 불분할 타격이 없는 한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실명법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은 이게 실체 관계하고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를 특별히 유효한 등기로 인정을 한다 해서 나중에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실명법이 적용 폐지할 때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게 해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됐을 때 그걸 해소하는 법,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는 해제라는 개념과 해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 주로 이제 해지가 많이 논의가 되는 영역은 임대차 파트에서 논의가 되죠. 그래서 장래돼서 그 임대차를 소멸시키게 하는 법률 행위를 가리켜서 해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것도 지금 만약에 상호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게 무효다라고 하면 해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근데 유효한 것으로 우리 실명법에서 따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법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제일 어렵죠. 해지라는 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요. 자, 거기서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바로 쟁점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페이지 1번 문제예요. 갑과 을은 X 토지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독 소유니까 처분 가능하죠.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가능하죠? 자,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을이 들어와서 거문을 짓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 꺼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자, 갑은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도 공유로서의 성격이 있으니까 제3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할 것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적 공유도 일단 공유의 일부이다라고 해서 제3자가 불법적으로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방해 폐지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을 했을 때 갑과 정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른편인데 별 의미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갈 때 지문 중에서 꼭 한 2개쯤, 1개쯤 막히는 거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지만 매번 갈 때마다 헷갈려. 지금 갑하고 을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갑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걸 낙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 혹은 단순한 그냥 공유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등기부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다? 공유라고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공유를 전제로 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낙찰을 받아온 사람한테 을이라는 사람이 야 이건 등기부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유로 되어 있지만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니까 너는 이 부분은 사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특정 부분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주장할 수 없다. 왜? 이 낙찰 받은 분은 그냥 단순히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를 어떻게 한다? 사용 수익한다고 꿈을 꾸고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공시가 되지 아니한 구분 소유적 공유를 기존의 을이라는 공유자가 새로운 지분권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4번이 제일 어렵죠. 4번이 어렵다는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사이드 지문이죠. 약간 어긋나는 지문이야. 지금 문제를 보시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꼭 지문 한 개쯤 막힌 지문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아이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전혀 중요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정도고요.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Y 건물을 신축에 소유했을 때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갑은 Y 건물에 대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겁나 기네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 부릅니다. 자, 가볼까요? 갑이 특정 부분을 얻어다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을도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 신축할 때 토지 소유권도 누구한테? 갑에게 있고 건물 소유권도 누구한테? 갑에게 있었던 사안이죠. 근데 경매로 다른 지분권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바로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초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된 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뭘 주장할 수 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뒤에서 지상권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내용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요 4번, 5번이 어렵게 나온 거야. 왜?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에서 약간 벗어나서 약간 응용 들어간 거라고. 근데 답이 아니라고. 별로 중요치가 않다고. 그래서 이게 두순환, 세순환, 네순환 될 때까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자꾸 이거 위주로 보시거든요. 막히니까, 답답하니까. 그걸 비우고 가셔야 돼. 절대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지문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씩만 줄줄줄 당연히 그렇지 이게 숙달이 되셔야 돼. 관성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파트를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고, 4번 같은 경우도 판례를 가지고 좀 이해를 따로 필요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주된 이슈, 구분 소유적 공유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공유이기 때문에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다?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출제 이슈고요. 2번 문제. 갑은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토지를 분할을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어떻다? 공유로 표시가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단독 소유와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구분 소유죠.
공유 관계이다. 그럼 다시 기본으로 가셔야 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 자, 법률 관계, 단독 소유 일종이니까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만 공유이기 때문에 제3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능하죠? 공유의 일종이니까 다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2번요.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틀렸죠? 단독 소유이니까 Y 부분에 대해서 다 처분할 수 있다.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이다. 해서 틀렸죠? 을은 지 땅이라고 믿고서 점유를 하는 거지 이게 남의 땅이라고 믿고서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해석하면 자주 점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소유의 의사, 자기 거라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뭐라고 한다? 자주 점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법정 지상권 성립하게 된다라고 해서 틀렸죠. 자, 지금 을이 자신의 부분이 아닌 제3자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관성 법정성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관성 법정성은 뭐라고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 토지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 건물 소유자가 갖게 되는 권리,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리켜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래서 자, 이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겠고요.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라고 당연히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 이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넘어갈 것도 없고요. 당연히 자신의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이니까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해서 이건 좀 말이 좀 어렵게 꽈놨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출제 이슈가 요거 나왔었죠.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 공유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3자가 불법 점유했을 때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공유니까 뭘 할 수 있다?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냥 요 두 개.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언제야 문제를 25회 때, 29회 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바꿀 시간을 보세요. 25회 때는 제3자의 불법적인 침해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9회 때는 공유의 일종이니까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까지 보셨고요. 예, 합유는 다음 순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은 공유라는 개념이 정확히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공유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 돼요. 자, 공유와 합유의 차이는 다른 건 이제 합유는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그건 일단 비워두시고 두 개를 다 보면 뒤죽박죽 돼버리니까 공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 소유 중에서 자, 지금 지분이라는 것이 등급에 표시가 되면 뭐가 되고 공유가 되고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게 되면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합유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에 있어서는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도 청구, 목적으로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특히나 주의하셔야 할 게 공유에 있어서는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3분의 1 또는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유물 중에서 3분의 2나 5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굳이 해석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에 있어서는 3분의 1을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3분의 1 부분은 어떻다?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관계를 뭐라 부르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는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가 주요한 이슈. 자, 이거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바로 실명법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